연말이 다가온 어느 날 제게 아들의 의붓딸이 난나가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달라고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차를 몰아 한동안 발길이 뜸했던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수민아. 할머니, 현관 콘크리트 계단에 손녀 수민이가 학교 체육복 상하의 차림으로 춥게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이렇게 얇은 옷을 입고 밖에서. 저기, 아빠랑 엄마는 언니랑 해외여행 간다고 했어요. 뭐. 아무튼 우선 차에 타렴. 몸이 완전히 차가워졌잖니. 예전은 서둘러 수민이를 차에 태우고는 일단 눈에 띄는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를 사서 건네주었어요. 이윽고 집에서 합류한 안나에게도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저는 아들 부부가 한 짓의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나한테 의지한 이상 나는 이 아이들에게 보답해야만 해. 안나 양, 너 혹시 그 집 열쇠 가지고 있니? 네. 그럼 지금 당장 가자. 그리고 중요한 물건만 가지고 나오렴. 어떻게 하시게요, 할머니? 후훗 저는 웃었어요. 그 집은 이제 필요 없잖아. 제 이름은 박선희, 64세입니다. 작년에 남편을 여의고 현재는 혼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는 해도 매일 나름대로 바쁘게 지내요. 남편이 남겨준 것들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거든요. 제가 40년 전에 결혼한 곳은 이른바 지방의 유지 가문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마지막에 이 큰 집을 관리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의 친정은 서울 도심까지 전철로 통근할 수 있는 범위에 있었고, 그래요. 남편과는 대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결혼해서 낯선 지방으로 남편 하나만 믿고 오게 되었죠. 그전까지는 저와 똑같은 평범한 학생이었던 남편이 갑자기 이 지역 명사의 도련님이자 후계자로 취급받는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깍듯이 대하는 법을 당시의 시어머니로부터 단단히 배웠어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이 지방에서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들이라서 지긋지긋했지만 납득은 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아무도 없어진 지금도 저는 이 집과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 있어요. 제가 결혼할 무렵은 다들 서울, 도심을 동경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려 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일부러 지방으로 찾아온 별난 사람이라는 시선을 많이 받았죠. 시어머니는 주위에 그런 시선을 가능한 한 빨리 없애기 위해 저를 엄하게 가르치셨던 거겠죠. 그리고 결혼해서 바로 생긴 아이가 후계자인 아들이라는 사실에 시어머니를 포함한 주위 사람들도 모두 기뻐했어요. 다만 그 아들을 낳았을 때 몸이 안 좋아진 탓에 저희 부부 생활은 줄어들었고 결국 아이는 한 명밖에 낳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아들도 결혼하고 시부모님도 그리고 남편도 세상을 떠난 지금 현재 이 집과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예요. 넓은 집을 유지하고 그 위에서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불로소득이 제게 남겨지게 되었어요. 물론 그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나 인재 활용이 필요했어요. 그 점은 시어머니의 가르침과 대학 졸업 후에도 관련 서류들을 꾸준히 검토했던 날들 덕분에 드나드는 친척이나 관계자들에게 속지 않고 잘 관리해 나가고 있어요. 때로는 이 나이에 새로 배워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건 그것대로 긴장감 있는 생활이에요. 무엇보다 이렇게 제가 오로지 관리를 해야만 하는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이 유언으로 자산을 전부 제게 상속시켰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아들 현수의 성격 때문이었어요. 보통의 상속이라면 배우자인 저와 아들 현수가 반반씩 나누는 것이 맞았지만 남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말하곤 했어요. 저 녀석에게 지금 맡겨버리면 이 집안은 끝장나. 현수의 저철없는 버릇이 고쳐질지 어떨지 당신이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 남편의 유언으로서 저는 그 말을 깊이 되새겼어요.
왜냐하면 수민이가 그 무렵 5살이 되었거든요. 10년 남짓 함께한 아내 미영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반년 만에 그전까지 사귀고 있던 내연녀를 아내로 들였어요. 몸이 편찮으셨던 남편은 그때까지 순탄하다고만 생각했던 아들의 실체에 망연자실한 듯 했어요. 그것이 또 남편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죠. 현수도 성인이 되고 결혼하기까지는 특별히 문제없는 후계자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단 한 명뿐인 후계자라는 이유로 너무 오냐오냐 키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그랬지만 집안 모두가 그랬죠. 성적도 그럭저럭 괜찮아서 도내에 괜찮은 고등학교에서 도내 대학으로 진학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도 노려볼 만했지만 본인이 고향에 남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지인의 회사에 취직했고 이어서 고향 출신인 아가씨와 결혼했어요. 이때 현수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들만의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고요. 저희는 젊은 부부를 위해 소유하고 있던 땅에 집을 지어 주었어요. 현수와 며느리 미영이는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하지만 손녀 수민이를 출산한 후에 미영이가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다음 아이는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았죠. 저는 제 자신 때의 일이 생각나서 미영이에게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자주 오가시기도 했고 저희 쪽에서도 베이비시터나 가사도우미를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다행히 미영이의 몸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정도 지나서 이번에는 몸에서 암이 발견되었어요. 돌이켜보면 미영이라는 며느리는 참을성이 정말 강한 여자였어요. 결혼 초에 자기 몸 때문에 여기저기 걱정을 끼쳤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한 한 참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암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어요. 손녀 수민이가 매달리는 가운데 미영이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는 그때 여러 가지 의미로 슬펐어요. 무엇보다도 미영이를 딸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가장 컸죠. 손녀 수민이도 물론 사랑스럽고요. 그래서 엄마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도 슬펐지만 거기에 더해 또 한 가지 큰 사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미영이가 호스피스 병동에 머물고 있을 무렵 현수에게는 이미 내연녀가 있었어요. 그 때문이었겠죠. 미영이가 있는 곳에는 거의 찾아오지 않았어요. 현수는 미영이가 죽은 뒤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재혼했어요. 수민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재혼한 상대는 원래 현수가 드나들던 유흥업소의 여자였다고 해요. 놀랍게도 그때 이미 사귄 지 5년 이상이 지난 상태였어요. 미영이가 제게 남겨준 일기장 속에는 현수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된 날들의 기록이 애절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쩌면 언젠가 이것을 이혼의 증거 중 하나로 사용하려 했을지도 모르죠. 세상을 떠난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요. 새 며느리인 지혜는 현수보다 2살 연상이었고 수민이보다 6살 많은 안나라는 딸을 데리고 저희가 마련해준 그 집으로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물론 저는 이 결혼에 반대했어요. 미영이를 배신하고 유흥업소 여자와 오랫동안 바람을 피우고 병상에 누운 아내를 제대로 문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내가 죽자마자 바로 재혼하다니. 제 아들이 이 지경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현수는 뻔뻔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모처럼 엄마 아빠가 주선해준 맞선으로 결혼해줬잖아. 내 의무는 그것만으로도 다한 거 아니야? 미영이도 참 후계자인 아들을 낳기도 전에 몸부터 망가져 버렸으니. 이래서야 결혼한 의미가 없잖아. 부부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여자랑 살려니 밖에서 풀지 않으면 내일에도 지장이 생긴다고 그전부터도 미영이에게 차가운 아들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말투는 너무나도 심했어요. 저는 제 자신을 탓했어요. 대체 현수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걸까 하고요. 외아들이라고 오냐오냐 키운 저와 남편, 분명 그런 탓도 있었겠죠.
그리고 집안의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모두가 떠받들며 키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릴 적에는 옳고 그름은 가르쳤을 텐데요.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동안은 아들 부부의 집에는 발길을 끊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바빴던 탓도 있지만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그쪽에서 찾아오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게 좋지 않았어요. 그 일은 연말에 어느 날 일어났어요. 그 해는 12월에 들어서도 기온 변동이 심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날 것 같은 날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찬바람이 몰아치는 날도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몸에는 꽤나 힘든 날씨였죠. 그래도 연말이라 여기저기서 오는 보고를 처리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제가 쓰는 업무용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누구일까?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업무용 폰이라 번호를 아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을 텐데 저는 일단 전화를 받아보았어요. 저기, 수민이 할머님이신가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수민이요. 네, 맞는데요. 당신은? 갑자기 죄송해요. 저 안나예요. 지혜 씨 딸이요. 안나. 어째서 이 아이가 내게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로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어디서 전화를 거는 걸까요? 주위가 상당히 소란스러웠어요. 네? 대체 무슨 일로? 제가 드리는 전화라서 믿기 힘드신 거 알아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죄송해요. 그 말만 남기고 안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여우에게 홀린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다행히 그때는 잠깐 시간이 비어 있었어요. 서둘러 차를 빼기 위해 밖으로 나가자 휑 하고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고 보니 오늘 기온이 어제보다 뚝 떨어졌었지. 하고 새삼스럽게 떠올렸어요. 차를 몰아 한동안 발길이 뜸했던 아들네 집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그때 차 4대를 댈 수 있는 넓이의 그곳에는 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현수네가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러자 수민아. 할머니, 저는 황급히 달려갔어요. 현관 콘크리트 계단에 수민이가 학교 체육복 상하의 차림으로 춥게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이렇게 얇은 옷을 입고 밖에서. 저기, 아빠랑 엄마는 언니랑 해외여행 간다고 했어요. 뭐라고? 저는 그 말에 위화감을 느꼈어요. 아무튼 우선 차에 타렴. 몸이 완전히 차가워졌잖니. 저는 서둘러 수민이를 차에 태우고는 일단 눈에 띄는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를 사서 건네주었어요. 정말로 추웠던 모양인지 손을 한참 녹인 후에야 뚜껑을 열고 천천히 입에 가져다 댔어요. 손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장이라도 묻고 싶었지만 일단은 안전 운전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수민이를 거실로 데려가는 길에 가사 관리인을 불러 즉시 따뜻한 차 2잔과 과자를 준비하라고 부탁했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하다 하며 안도하는 표정을 짓는 수민이의 모습에 저는 몹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좀 진정됐니? 네.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조차 제 기억 속에 있는 이 아이보다 더 어려 보였어요. 지금 한창 클 나이인 14살일 텐데 엄마의 병상에서 울고 있을 때조차 지금보다는 손목에 살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손목. 아니, 수민아,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자세히 보니 수민이의 손은 심하게 살이 터 있었어요. 저도 어릴 적에는 다들 가끔 그랬지만 요즘에는 좀처럼 보기 드문 모습이었죠. 아, 이거 작년부터 이래요? 정말 아파 보이는데? 크림 같은 건 잘 바르고 있니? 아니요. 크림도 없고요. 아마 화장실 청소랑 설거지 할 때 뜨거운 물 쓰는 거랑 빨래 때문인 것 같아요. 뭐라고? 가사 관리인 분은? 요즘엔 안 계시니?
아빠가 그만두게 했어요. 그러면서 돈 드니까 저한테 하라고 했어요. 엄마는 아니, 지혜 씨는 어떻고? 그 사람은 여러 가지로 바쁘고 손 거칠어지는 건 아빠가 싫어한대요. 언니는 안나 언니는 거기서 저는 말을 막았어요. 그런 호칭으로 부르라고 시키더구나. 수민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에서는 그렇게 말하라고 아빠가 시켰어요. 집안에서는 안나 언니라고 부르는데 저도 그게 더 좋지만요. 그래. 그럼 그렇게 말하렴. 네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엄마 같은 게 아니에요. 할머니, 사모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말하기 싫은데 그렇게 안 부르면 맞아요. 그렇게 말하며 수민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대체 무슨 내가 그 집에 가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윽고 가져온 케이크를 절반 정도 먹었을 때 갑자기 수민이가 아 하고 생각났다는 듯이 체육복 주머니에 손을 넣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다만 그건 초등학생이나 가질 법한 단순한 키즈폰처럼 보였어요. 수민이는 화면을 조작하더니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무슨 일이니? 안나 언니가 말해뒀거든요. 할머니가 오시면 꼭 연락하라고요. 그 아이가? 네, 이 스마트폰을 사준 것도 안나 언니예요. 뭐라고? 그럼 원래 쓰던 건? 아빠가 재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직 이르잖아라고 그 사람이 말해서 뺏겼어요. 그 사람이란 지혜를 말하는 거겠죠.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하셨니? 그러자 수민이는 양쪽 어깨를 크게 으쓱하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아빠는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려. 그래서 한동안 친구들이랑 연락도 못해서 곤란했는데 안나 언니가 최신 폰은 아니라서 미안해라고 말하면서 이걸 사줬어요. 그리고 절대로 들키지 않게 조심해라고도 했어요. 들키지 않게? 누구한테? 그야 물론 스마트폰을 빼앗아간 지혜겠죠. 아, 할머니. 안나 언니, 공항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대요. 답장 왔어요. 뭐? 그 아이는 같이 해외여행 간 게 아니었니? 가는 척하다가 돌아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어요. 어떻게든 빠져나올 테니까. 대체 이 두 아이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던 걸까요? 아무튼 그때의 저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이 집까지 안나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3시간 후였어요. 여기는 지방도시라서 가장 가까운 공항에서 되돌아온다고 해도 꽤 시간이 걸리죠. 죄송합니다. 사모님. 갑자기 그런 전화만 드렸는데 수민이를 바로 데리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나는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모님이라 너는 나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는구나. 제가 할머니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과분하신 분이니까요. 또렷한 말투, 아첨하지 않는 눈빛. 이 아이는 겉보기에는 지혜를 닮아 화려하지만 심지가 굳은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모님은 어디까지나 수민이의 할머니이신 거지 저한테는 다르시니까요. 그렇구나. 그럼 편한 대로 부르렴. 그래서 대체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된 거니? 해외여행이라니. 전부터 저를 포함해서 3명이서 가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다만 저 자신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꾀를 부려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한국을 거쳐서 동남아까지 3주 동안 해외에서 놀다 올 예정이에요. 3주나. 회사는 어쩌고 이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네요. 그리고 제 엄마는 이번 여행 중에 저를 그 사람에게 바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의미니? 말 그대로예요. 그 남자는 원래 엄마와 저 양쪽 모두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어처구니가. 네, 그거 진짜예요. 할머니, 주먹을 꽉 쥐고 안나 옆에 앉아있던 수민이도 끼어들었어요.
제가 화장실 청소를 끝냈을 때 안나 언니가 아빠한테서 같이 목욕하자는 말을 끈질기게 듣고 있는 걸 몇 번이나 봤어요. 안나 언니는 농담이 심하시네요라면서 늘 잘 피해갔지만 아빠는 나중에 혀를 차면서 어슬렁거렸어요. 저한테 저리 가 라고 소리치기도 했고요. 응, 수민이가 있어줘서 그 정도로 끝난 거야. 난 항상 수민이가 다치지 않을까 걱정했어. 만약 수민이가 없었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대체 내 아들은 그 녀석은 대체 어디까지 썩어 빠진 거야? 저는 잠시 두 아이 앞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서로가 서로를 감싸는 모습.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은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상으로 공공의 적에 맞서는 동지 같았어요. 얘들아, 너희는 평소에 어떻게 지내니? 수민이는 아까 지혜 씨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라고 강요당했다던데. 맞아요. 엄마는 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그 사람과 사귀기 시작해서 그대로 결혼까지 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집에 드나드는 그 사람을 봤어요. 제게 음흉한 눈빛을 점점 보내는 모습도요. 그런데 지금은 같은 집에 산다는 이유로 아주 신이 났어요. 정말 싫어. 싫어. 안나는 자신을 껴안으며 진심으로 싫다는 듯이 말했어요. 다만 고마웠던 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대학교랑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최대한 집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집을 나가려고도 생각했지만 안나 언니는 제가 있어서 남아준 거예요. 수민이가 끼어들었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그 두 사람, 저 혼자 열쇠도 안 주고 밖에 내쫓은 채로 어디든 가버리라면서 돈도 한 푼 안 주고. 게다가 이 체육복 차림으로요.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졌을 거예요. 무릎을 끌어안고 기다리고 있던 그 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니 저는 안나 언니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그 두 사람이 비행기를 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게 확실해질 타이밍까지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전화를 준 거구나. 네, 그때는 탑승 시간 직전까지 그 두 사람 곁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수민이가 감기에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두 사람의 눈을 피해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래도 추웠을 텐데. 미안해. 수민아, 솔직히 말하면 그전부터 제게 연락해도 좋았겠지만 그건 그 두 사람을 확실하게 해외로 내보내고 싶었던 어린아이들의 간절한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저를 의지해준 이상 저는 이 아이들에게 보답해야만 했어요. 안나 양, 너 그 집 열쇠 가지고 있다고 했지? 네. 그럼 지금 당장 가자. 그리고 중요한 물건만 가지고 나오렴. 어떻게 하시게요, 할머니? 후훗, 저는 웃었어요. 그 집은 이제 필요 없잖아. 그리고 해가 바뀐 3주 후, 회사도 학교도 일상으로 돌아왔을 무렵, 여행 가방을 끈 두 사람이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현수는 오자마자 제게 그렇게 소리쳤어요. 아무래도 자기 집에 당연하다는 듯이 돌아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본 거겠죠? 아무것도 없어진 그곳을요. 무슨 짓이냐니. 그건 내 소유물이었잖니?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부수고 빈 땅으로 만들어서 팔아버렸단다. 아, 너희 짐은 이 컨테이너 창고에 있으니 가져가렴. 그래요. 저는 그날 바로 예전부터 알던 부동산 업자와 철거 업자에게 연락했어요. 사정을 들은 의리 있는 그들은 즉시 제 제안을 받아들여 주었죠. 저는 현수에게 컨테이너 창고 열쇠를 휙 던졌어요. 헉, 두 사람은 미처 받지 못했고 딸깍 하는 작은 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어요. 장난치지 마세요, 어머니. 그건 제 집이었잖아요. 어머, 어째서 그렇게 되니? 뭐라니, 현수야. 너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그건 너희가 살라고 지어준 것뿐이지. 등기 명의는 우리들 것이었단다. 그리고 지금은 내 거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든 무슨 문제가 있니? 딸들은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딸들이라. 지혜 씨, 당신이 그런 말을 입에 담다니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우선 들어오너락 하고 일단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네. 지금이 아니면 저는 말없이 두 사람을 이끌었어요. 목적지는 안쪽의 넓은 방이었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저는 미닫이 문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쭉 늘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뒤따라오던 두 사람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수민이와 안나였어요. 이 자리에서는 상석에 해당하는 곳, 앞으로 제가 앉을 자리 옆에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안나, 너 왜 내 전화 무시해? 수민이, 너 엄마한테 일러 바쳤지? 언제 그런 못된 짓을 배운 거야? 머리에 피가 쏠린 건지 시뻘개진 얼굴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려는 현수와 지혜를 대기하고 있던 저희 집안 사람들이 제 앞에서 저희 맞은편에 앉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희를 노려보는 현수와 지혜는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어요. 자, 이걸로 일단 다 모였군요. 저는 모두를 빙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각자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그쪽부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야, 김현수 군의 장기 휴가 끝나느라 고생 많았네. 하지만 이제 앞날은 없겠어. 그 목소리에 현수는 헉하며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전무님, 현수의 현직 속 상사인 전무님은 온화한 목소리였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시점에 3주 휴가 신청을 해올 줄은 나도 몰랐네. 이제 슬슬 그런 나쁜 버릇은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낮고 박력 있는 목소리에 현수는 움츠러들었어요. 아랫사람에게는 거만하지만 윗사람에게는 약해요. 이건 어릴 때부터 똑같았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전무님께서도 양해해 주셨. 이보게, 김현수 군 자네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나? 모르겠다면 대답해 주지. 우리 회사에서의 자네 가치는 이 지역 유지 가문의 후계자 아들이라는 것, 그것뿐이었네. 현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도 의미가 없는 듯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전무님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현수야, 저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러자 노골적으로 시선이 흔들렸어요. 나는 오늘 여기서 얼마 전 그쪽 변호사님 입회하에 작성한 유언장 내용을 모두에게 공표하려고 했단다. 유언장이요. 그래. 미리 써두지 않으면 너한테 내 유산이 가버릴 테니까. 어머니. 이미 그 유언장은 모처에 보관해 두었단다. 내용은 간단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유산은 전부 수민이에게 물려준다. 현수는 헉하고 입을 크게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초 뒤, 아니, 나 지금 뭔가 이상한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이상하네. 아직 비행기 때문에 귀가 안 좋나? 아니요. 사모님께서는 조금도 이상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집안의 고문 변호사님이 끼어들었어요. 선대 회장님께서 현수 씨를 상속인에서 배제하신 것은 그 시점에서의 능력과 씀씀이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선대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아. 분명 그때.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 구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리고 회사의 전무님은 변호사님의 말을 이어받아 이렇게 계속했어요. 보시다시피 사모님께서는 자네의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하기로 하신 모양이군. 그렇다면 우리 회사가 자네를 특별 취급할 의미가 전혀 없지. 우리 회사에 중요했던 것은 이 일대의 대지주인 유지 가문과의 연결고리였지. 자네 본인의 능력이 아니었거든. 자, 이제 앞으로 어쩔까?
전무님이 힐끗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알아서 처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현수 군, 자네가 단순한 여행으로 휴가를 3주나 냈다는 사실은 이미 회사 전체에 퍼져 있네. 경영진은 자네의 강등과 부서 이동을 예정하고 있어. 그걸로 끝나는 걸 고맙게 생각하게나. 그럴 수가. 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무래도 온몸에 힘이 빠져버린 것 같았어요. 아니,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때 지혜가 몸을 앞으로 불쑥 내밀었어요. 사모님. 수민이가 상속인이라면 안나는 아닌가요? 안나 양이 그렇게 생각할까? 그 아이도 현수 씨 아이로 호적에 올라 있잖아요. 지금 안나가 사모님 옆에 앉아 있는 것도 그것 때문 아니에요? 추한 짓 좀 그만해. 엄마, 날카롭게 끼어든 것은 안나였어요. 추하다니. 나는 이 집 사람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잖아. 완전히 남남인데 무슨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보야. 뭐라고?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대관절 너 여행에 언제 합류할 거냐고 그렇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는데 답장도 한 통 없고 말이야. 맞아.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현수까지 끼어들었어요. 기대하셨다. 고요. 그렇게 말하며 안나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들어주시겠어요? 뭐야. 주위가 웅성거렸어요. 오늘이야말로 괜찮잖아, 안나야. 아빠랑 같이 목욕하자. 죄송해요. 지금 아르바이트 가야 해서요. 뭐? 아빠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쿵 하고 어딘가를 치는 둔탁한 소리. 저건 아마 세탁기겠죠? 아빠, 그만하세요. 안나 언니 싫어하잖아요. 시끄러워. 악 하는 수민이의 목소리와 함께 털썩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민아. 안나 언니 아르바이트 있다면서요. 빨리. 고마워. 타다닥 하고 발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문을 여는 등 뒤로 역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아, 과연. 두 아이가 제게 말한 것은 아직 극히 일부에 불과했군요. 이건 틀림없이 현수 씨 목소리로군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심각한 얼굴로 안나와 수민이 그리고 현수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안나는 음성을 끄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일부일 뿐이에요. 저는 항상 이런 위험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민이는 화장실과 욕실 청소를 억지로 하던 덕분에 오히려 저의 위기를 도와주었어요. 아니,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저한테 이 사람이 언제 돌아왔는지 같은 것도 항상 알려줬어요. 그런 걸 어떻게, 그러자 수민이는 말없이 지혜를 노려보며 자신의 스마트폰, 키즈폰을 꺼내 들었어요. 뭐? 너한테서 스마트폰은 분명히 빼앗았을 텐데? 지혜 씨, 지금 빼앗았다고 말했죠? 제가 다그쳐 물었어요. 요즘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필요한 연락수단일 텐데 중학생인 수민이한테서 그걸 빼앗았다는 건가요? 어머니, 교육의 일환이죠. 맞아요. 최신 기종 같은 건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기능이 있는 것이라도 줬어야죠. 요즘은 친구들과 놀러 갈 때도 제대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하고 학교에서도 연락이 올 텐데요. 애초에 중학교에서 오는 가정통신문 같은 걸 당신들이 제대로 확인이나 했어요? 아, 저는 바쁘거든요. 이 아이 학교 행사에 나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뭐가 그렇게 바쁘실까? 킥킥 하고 안나가 웃었어요. 뭐야, 안나. 부모를 무시하는 듯한 그 웃음은. 왜냐하면 당신이 바쁜 건 여전히 남자들 등쳐먹는 일이잖아. 이번에는 현수의 시선이 지혜 쪽을 향했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박도준 씨 들어오세요. 안나가 목소리를 높이자 미닫이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현수 부부보다는 조금 젊어 보이는 남자와 또 다른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지혜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해갔어요. 오랜만이네요. 지혜 씨, 이런 곳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줄은 몰랐네요. 나는 당신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말이야. 아니, 당신이 왜 여기에? 여러분, 소개할게요. 이분은 박도준 씨, 옛날에 이 여자가 속여서 돈을 뜯어낸 피해자 중 한 분이세요. 어머, 안나 양이 한 분이라는 건 더 많이 있다는 뜻이니 제가 안나에게 물었어요. 네, 이 여자는 항상 남자를 갈아치워서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이분이 가장 비참한 꼴을 당하셨어요. 가장 멀쩡한 분이셨는데도 말이죠. 도준 씨, 모처럼 오셨으니 이 여자에 대해 낱낱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박도준 씨, 참고로 지혜 씨는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나요? 혼인 빙자 사기와 절도입니다. 그 말에 주의가 술렁였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한테 돈을 그냥 준 거잖아. 저는 당신네 모녀가 독립해서 가게를 열고 싶다. 그래서 함께 하자는 이야기였기에 동참하려 했던 겁니다. 박도준 씨는 지혜를 똑바로 그리고 증오에 차서 쏘아봤어요. 그때 마침 발견한 좋은 가게 자리가 있어서 계약금으로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그때 가지고 있던 예금을 전부 인출해서 현금으로 만들어 이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 여자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증거는 있어 안나는 스마트폰을 조작해 또 다른 음성을 틀었어요. 자, 가자. 뭐야, 갑자기 왜 이래? 그 박도준이라는 멍청이한테서 자, 이렇게 두둑하게 뜯어냈으니까. 어서 다른 동네로 튀는 거야. 쾅! 지혜가 앉아있던 방석을 3개 내리쳤어요. 너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당연하지. 나는 항상 당신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람. 사귀는 남자가 나한테 흑심을 품었다는 이유로 날 때리고 밥도 굶기는 여자를 엄마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됐거든. 게다가 이번 여행도 그렇잖아. 당신, 나를 자기 남편한테 상납할 생각이었지? 내가 널 낳은 엄마야. 무슨 짓을 하든 내 자유라고. 그렇겠지? 당신 사전에는 아동학대라는 말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때 박도준 씨 뒤에 대기하고 있던 남자가 스윽 일어섰어요. 요컨대 당신은 아직도 털면 먼지가 나올 게 많다는 거로군요의 남자는 경찰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힉, 지혜는 그것을 보더니 놀랄 만큼 크게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올랐어요. 왜 경찰이? 당신 정말 바보구나. 사기죄와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박도준 씨가 말하고 있잖아. 그렇죠. 내단나 양이 저를 찾아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할 테니 와달라고 모처럼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혜 씨, 당신은 이제 이쯤에서 포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사기, 절도, 그리고 저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상세하게 증언하겠어요. 여기서는 차마 말 못할 짓들도 지금까지 당해왔으니까. 꿀꺽하고 수민이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과연.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수민이를 자기와 같은 꼴을 당하게 하지 않으려 했던 거군요. 내가 당한 일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전부 증언할 거야. 다시는 떠올리기도 싫지만 당신을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라면 그딴 건 아무것도 아니야. 강한 아이네요. 제 아들은 정말이지 못난 남자로 자라서 터무니없는 여자에게 걸려들었지만 이 아이 하나만큼은 만나서 다행이었어요. 자, 그 후 두 사람은 이혼했어요.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정말로 돈 떨어지니 인연도 끊어지는 모양이더군요. 현수가 경찰서에서 지혜를 면회했을 때 서로 온갖 쌍욕을 퍼부었다고 해요. 지혜는 안나가 꾸준히 모아두었던 음성 데이터나 사진 등이 있어서 그동안 무슨 짓을 해왔는지가 차츰 밝혀졌고 여죄가 줄줄이 드러났어요.
안나가 당해온 아동학대도 예상은 했지만 그야말로 듣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일들이 많았던 모양이라고 사정을 청취했던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로 안나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해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졸업 후에 일자리만 있으면 된다고 완강하게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고 저는 아주 특별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현수 말입니다만 회사 전무님이 말한 대로 강등과 전근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요. 다른 도에 있는 지사로의 전근이었어요. 게다가 직함은 고작 과장. 아무리 그래도 부장급에서 하루아침에 평사원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직책을 주더라도 피해가 생기지 않을 만한 곳,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다른 지역으로 보낸 거죠. 결국 이 아들을 망친 것은 저희의 비호가 있었던 이 고향 땅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로서는 바깥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기를 바랄 수밖에 없지만 기대는 되지 않네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매일이 어찌나 즐거운지 몰라요. 지금 이 넓은 집에는 저와 손녀, 그리고 그 이붓 언니가 함께 살고 있어요. 제가 안나에게 마련해준 일자리는 앞으로 이 집을 물려받을 수민이의 곁에서 보좌역으로 일하는 것이에요. 그것 외에는 없다고 하더군요. 사모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자격증도 앞으로 얼마든지 따 보이겠어요. 씩씩한 이 아이가 곁에 있어 준다면 수민이의 앞날도 괜찮겠죠. 그렇다고는 해도 아무리 씩씩하다고 한들 어디선가 과거 학대의 플래시백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당분간은 제가 이 두 아이를 든든하게 받쳐주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한참 더 건강해야만 하겠죠. 아들이라는 이유로 좀처럼 끊어내지 못했던 현수라는 이 집의 고름, 그리고 기생충 같았던 그 여자. 그것들을 필사적으로 제거해준 이 아이들에게 이제부터는 나이에 걸맞은 즐거운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말이에요.